어떤 삶은 항구에 묶인 배와 같고 또 어떤 삶은 스스로 폭풍이 되어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여기 평생을 항구에 머물렀던 한 남자와 스스로 바다가 되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현재의 시선은 낡은 일기장을 통해 과거의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동생 니나의 불꽃 같았던 삶을 마주하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이 열릴 민헨의 아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의 빛이 아파트 안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닥 위로는 책과 악보 더미가 무너진 탑처럼 위태롭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질서 속에서 낯선 손님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정해진 선로를 달리는 기차 같았지만 니나의 삶은 늘 탈선이었습니다. 니나는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깊게 묻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38살, 두 아이의 어머니, 성공한 작가. 하지만 세상이 붙인 어떤 이름으로도 저 아이의 본질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맨발 끝이 허공을 느리게 젓고 있었고 그 안에는 멈추지 않는 내면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른 건 무슨 일이야? 창밖 구름의 흐름을 줬던 니나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나 곧 영국 가. 또 시작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선택. 언제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는 듯한 오만한 자신감.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니나가 받아든 것은 갈색 종이로 투박하게 포장된 묵직한 소포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죠. 아, 그분 돌아가셨다더니 유품인가? 니나는 이름을 흘리듯 중얼대고 소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8년 전 자신을 향했던 한 남자의 평생을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열어보지 않을 거야? 평생 너만 바라보셨던 분인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언니. 난 죽은 사람의 기록엔 관심 없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쌓여있던 물음표들이 제 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자 손때 묻은 낡은 일기장 여러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을 때 니나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궁금했어? 저는 대답 대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푸른 잉크로 눌러 쓴 글씨가 슈타인의 목소리가 되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1929년 5월 12일. 오늘 니나 부슈만을 처음 만났다. 회색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오르던 골목 끝 작고 낡은 가게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슈타인은 카운터 너머의 소녀를 보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약품과 병든 노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레니 아주머니를 돌보며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20살의 니나. 가느다란 어깨, 메마른 손끝. 하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서 슈타인은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슈타인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환자 진료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가게를 찾았습니다. 병든 아주머니를 돌보던 니나는 손을 닦으며 묻곤 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박사님. 슈타인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상태가 염려돼서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환자가 아니라 니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슈타인은 그녀의 고된 삶이 안타까워 말했습니다. 이런 비루한 일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니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순응할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없는 건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하거든요. 추한 것을 피하려 하는 건 중요한 것을 보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녀는 삶이 던지는 과제조차 온전히 감당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슈타인은 니나의 삶 자체가 사랑이며 도전이고 모험이라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1929년 10월 2일. 니나가 나를 찾아왔다. 죽음을 손에 쥔 얼굴이었다. 그녀는 폐결핵에 걸린 것 같다며 진찰을 부탁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었지만 니나의 관심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음에 대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는 꿈을 꿨는데 끔찍하면서도 황홀했어요. 삶보다 훨씬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걸 알았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건 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 죽고 싶어요. 그녀의 죽음에 대한 동경은 절망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 슈타인과 죽음마저 체험하려는 그녀 사이의 간극은 깊고 넓었습니다. 며칠 뒤 슈타인은 니나를 근교의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자작나무의 흰 그림자가 윤슬 위로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내가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니나는 그를 돌아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걸었습니다. 박사님은 안전한 길만 걸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슈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함이라는 이름의 비겁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 니나의 말이 푸른 잉크로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야 한다. 내 안의 수많은 가능성을 단 하나의 길과 사람에 묶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0살의 니나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규정할 수 없는 자유 그 자체였죠. 슈타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세계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는 다가오는 폭풍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1933년 3월 1일. 니나가 또다시 사라졌다. 슈타인은 병원 창밖으로 붉은 깃발들이 깃대 끝에서 바람에 세차게 펄럭이는 것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군합발 소리와 군중의 함성이 두꺼운 유리창을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치즘의 그림자가 도시의 골목을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니나는 낡은 코트를 걸친 채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붉게 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슈타인은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둬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니나는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을 향해 답했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는데 박사님은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죽은 삶이 아닌가요? 그날 밤 슈타인은 그녀가 사라진 골목을 걸었습니다. 전단지가 발끝에서 으깨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장 여백에 슈타인의 솔직한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찍어내는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나는 그녀의 용기를 사랑하지만 그 용기가 불러올 파멸이 두렵다. 저는 그 대목에서 책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슈타인의 두려움은 사랑과 공포 사이의 경계였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니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만 데려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며칠 뒤 니나는 슈타인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슈타인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삶의 방식과 신념의 균열이 그들 사이에 깊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글씨가 이 페이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7월 3일. 니나가 돌아왔다. 저항 활동을 그만둔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났습니다. 체념한 얼굴을 본 슈타인은 그녀가 마침내 곁에 머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모래성처럼 부서졌습니다.
니나는 알렉산더와 격렬한 사랑에 빠졌지만 그 뜨거운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식을 무렵 그녀는 마치 새로운 운명을 찾듯 퍼시를 만나 며칠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전 퍼시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 한 조각이 일기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을 겁니다. 이 결혼은 끝내 파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슈타인은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잃었다. 그 한 문장 아래 몇 장의 빈 페이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푸른 잉크의 흔적도 없이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니나는 퍼시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슈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꿈꾸었던 평온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질서 속에 머물 수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흩어진 조각 같았습니다. 곧 알렉산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니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결혼과 가정, 그리고 순리. 슈타인이 평생을 지켜온 가치들이 니나의 삶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했고 떠나야 할 때 떠났습니다. 세상이 정한 길을 걷지 않고 황무지 위에 스스로 길을 내며 걸어갔습니다. 슈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니나는 자신을 묶어두는 법을 몰랐다. 그 말에는 원망보다 이해를 포기한 자의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슈타인의 글씨는 문장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태롭게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1937년 11월 14일. 니나가 체포됐다. 차가운 활자들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 뒤는 온통 슈타인의 무력감과 고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니나의 고통을 벽 너머에서 전해 들으며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제복을 입었다고 그는 핏자국 같은 글씨로 고백했습니다. 니나는 순수했기에 감옥에 갔고 나는 더러워졌기에 자유로웠다. 그때 거칠게 찢겨 붙여진 보고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감자 니나 부슈만 자살 시도.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들고 있던 일기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겨우 움켜쥐자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아는 니나는 결코 삶을 등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를 절벽 끝으로 내몬 어둠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슈타인의 비겁함이 시간과 종이를 뚫고 나와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벽 뒤에 숨어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숨어 있었나? 니나의 삶을 그저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했던 지난 시간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기록을 읽었습니다. 니나는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고통은 그녀의 많은 것을 부서뜨렸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감정이 증발한 듯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1945년 5월 8일. 전쟁이 끝났다. 슈타인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메운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지만 슈타인은 희망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지만 그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니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위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슈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기록자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니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서점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슈타인은 멀리서 체념 속에 지켜봤습니다. 그는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의사로서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밤마다 몰려오는 통증,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진단. 그것은 말기였습니다. 슈타인의 마지막 기록은 니나를 향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이었고 한 시대에 걸친 사랑의 부고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살아보지 못한 삶 그 자체를 동경했을 뿐. 그녀는 정답이었고 나는 질문이었다. 나는 항구에 묶인 배였고 그녀는 폭풍 속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다였고 폭풍이었다. 저는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평생 닿을 수 없는 존재를 향한 기나긴 기다림의 끝이었고 마침내 끝내야만 했던 한 남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거실은 이미 저녁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먼지처럼 내려앉은 18년의 시간 속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니나가 나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 해. 누가 찾아와도 절대 내가 어디 갔는지 말하지 마. 이건 내 방식대로 끝내야 하는 일이니까.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긴 그림자가 거실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공기 속에 니나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흩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초인종이 심장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절박한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니나는 지금 어디로 갔나요? 저는 니나의 말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기장과 현관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슈타인은 평생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항구에만 머물렀죠. 하지만 저는 이 배를 바다로 보내야 했습니다. 제 뜻과 다르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영국으로 갔어요. 공항에 가면 아마 늦지 않을 겁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계단을 황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깬 것인지 아니면 동생을 지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푸른 잉크가 묻은 일기장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빛을 받은 글씨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품은 채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니나는 여전히 제게 수수께끼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렬한 이야기의 주인공 니나는 작가 루이제 린저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나치 시절 반역죄로 투옥되어 사형을 기다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삶의 극한에서 던진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가 니나를 통해 형상화된 것입니다. 1950년 출간된 삶의 한가운데는 전쟁 후 낡은 질서로 돌아가려던 독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가 정한 여성상을 거부하고 자신의 내면을 따르는 니나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소설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인생의 책으로 불리며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중반이 아니라 시대의 경랑과 사랑, 선택 같은 삶의 핵심으로 뛰어드는 태도를 뜻합니다. 작가는 항구에 머문 남자와 삶의 주인이 된 여자를 통해 묻습니다. 당신은 삶의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가운데로 들어갈 것인가? 시대를 넘어 나다운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인간이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보여주며 지금도 강한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결국 이 소설은 평생 항구에 배를 묶어둔 남자와 스스로 폭풍 속으로 나아가는 바다가 된 여자의 이야기야. 이 한마디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